유가가 40% 넘게 치솟으면서 다들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고 했죠. 산유국이니까 오일머니가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크렘린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끝장이다. 경제 관료들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표면적으로는 2024년 GDP 성장률 4.3%, 수치만 보면 제재 따위 끄떡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한꺼풀 벗겨내면 군수 공장만 밤낮 없이 돌아가는 기형적인 뼈대가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오늘 러시아 경제가 왜 붕괴 직전까지 몰렸는지 그 구조적 모순을 낱낱이 해부해드립니다.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러시아가 그렇게 열심히 탱크랑 미사일을 찍어내는데 왜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탱크, 미사일, 포탄이요.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만들자마자 전쟁터에 쏟아붓고 그대로 소멸되는 소모품이죠. 자본과 노동력을 아무리 때려박아도 그 결과물이 시민들의 밥상으로도 국가의 부로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케인즈가 그랬죠. 구덩이를 파고 다시 메우는 작업도 GDP는 올린다고. 딱 그 꼴입니다. 숫자만 부풀려진 껍데기 성장인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장 노동자 임금은 오르는데 시중에 생필품은 부족하니 물가가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9%, 10%까지 치솟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죠.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20%요. 상상이 가시나요? 모스크바에서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하던 이반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니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이반 씨가 러시아 전역에 수십만 명입니다. 민간 기업들은 투자를 포기하고 실물 경제는 철저하게 질식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국가 전체 GDP 숫자는 올라가는데 시민들 지갑은 얇아지고 민간 경제 생태계는 무너지는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그 늪에 정확히 빠진 거죠. 성장의 엔진은 오직 하나, 전쟁뿐입니다. 그런데 그 엔진이 돌아갈수록 나라 살림은 거꾸로 쪼그라드는 이 모순, 이게 지금 러시아의 민낯입니다. 통계 수치만 봐서는 체감이 잘 안 되시죠? 그럼 모스크바의 어느 평범한 마트,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0대 주부 나탈리아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익숙하게 집어들던 양파, 달걀, 버터, 지금은 가격표를 보고 손이 멈춰버리죠. 양파 값이 2배, 버터가 80% 상승, 달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필수 식재료 가격이 1년 사이에 적게는 20%, 많게는 2배까지 폭등했거든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상승률, 그런 거 나탈리아 씨한테는 의미 없습니다. 매일 영수증이 말해주니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월급은 팍팍 올랐습니다. 시중에 돈은 풀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돈 주고 살 생필품은 어디 있습니까? 공장들이 전부 무기 만드느라 바쁜데요. 여기에 결정타가 더해집니다. 서방 제재로 저렴한 유럽산 수입길이 딱 막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싼 운송비 물어가면서 중국을 통해 빙빙 돌아서 물건을 들여와야 합니다. 당연히 소비자 가격은 천정부지로 뜁니다. 경제학에 유명한 딜레마가 있죠. 총을 만들 것인가, 버터를 만들 것인가. 러시아는 지금 총만 만들고 있습니다. 버터를 만들 공장도, 사람도, 원료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크렘린궁 TV에서는 매일같이 승리의 선전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서방의 제재는 실패했다. 하지만 나탈리아 씨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마트 계산대 앞에서 매일 전시 경제에 참담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국가는 승리를 외치는데 국민은 양파 하나 집어들기가 두려운 현실. 이게 지금 러시아인들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풍경입니다. 돈 문제만 있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 초를 대비한 러시아 내부 보고서에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새로 모집되는 병력보다 전선에서 죽거나 다치는 병력이 더 많아진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시작된 거죠. 다급해진 크렘린이 꺼낸 카드가 뭘까요? 돈다발입니다. 신규 입대 계약금을 한화로 무려 5,500만 원 수준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시골 마을 1년 연봉을 한 번에 쥐어주는 거죠. 그렇게라도 전선에 사람을 밀어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선에서 소모되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단순 인력이 아니에요.
공장 기술자, 의사, 엔지니어, 농부, 트럭 운전사, 그 나라 경제를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생산 인력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쟁과 짐집이 무서운 고학력 전문직들이 짐을 쌌습니다. IT 엔지니어, 과학자, 연구원들이 100만 명 넘게 해외로 탈출해버렸죠. 두뇌는 빠져나가고 일손은 전선에 묶이고 전방위적인 노동력 공백이 뻥 뚫린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 공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수 노동자 확보하려면 민간 기업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불러야 하죠. 그러면 민간 기업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 전국 임금 상승 경쟁이 불붙은 겁니다. 임금이 오르니 물가가 뛰고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니 기업은 파산하고 기업이 파산하니 세수가 줄고 이 파멸적인 악순환 구조가 완벽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전선에서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후방에서는 전문가들이 탈출하고 공장에서는 노동자 쟁탈전이 벌어지고 국가의 인적 자원이 통째로 말라가고 있는 거죠. 돈으로 사람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가장 무서운 자원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나올 수 있죠. 유가 올랐잖아. 그럼 돈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겠어?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타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오일머니가 들어오는 족족 더 잦은 공세에 병력 충원 계약금에 치솟는 군수품 생산비에 다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란이 중동 분쟁에 휘말리면서 서방의 관심은 중동으로 쏠렸지만 동시에 이란이 러시아로 보내주던 드론 공급선도 뚝 끊겨버렸죠. 호재가 악재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돈을 벌어도 제대로 못 번다는 겁니다. 서방 시장이 막혀버렸으니 원유와 가스를 어디다 팔겠습니까? 유일한 큰손, 중국뿐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할인가를 부르면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넘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출 대금을 달러로 주지도 않습니다. 위안화로 결제받고 그 위안화로 다시 비싼 중국산 공산품을 사야 하는 구조에 꽁꽁 묶여버렸죠. 에너지는 싸게 팔고 물건은 비싸게 사고 이 구조에서 돈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푸틴이 원래 꿈꿨던 그림 기억나시나요? 미국 패권에서 벗어나 대등한 강대국으로 서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철저하게 중국 경제권에 편입된 상태. 한때 세계를 양분했던 슈퍼파워의 후예가 지금은 중국을 위해 에너지 싸게 대주고 물건 비싸게 사주는 위성국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극동의 자원 공급지, 베이징의 주유소, 모스크바 엘리트들은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국제 경제의 냉정한 지표들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기려던 게임에서 웃고 있는 건 시진핑인 거죠. 그럼 이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요?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거든요. 2024년 4.3%였던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2025년에는 0.6%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뼛속까지 굳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됐죠. 물론 1991년 소련 붕괴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푸틴의 공식 지지율은 여전히 높고 국가 부채 비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체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서운 건 경제 구조의 속살이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과거 소련 시절 GDP의 15에서 20%에 달했던 그 과도한 군사 지출, 그게 생필품 부족과 암시장을 만들어냈고 결국 체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10년간 자원을 태우다 무너졌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의 전조 증상이 완벽히 겹치고 있는 겁니다. 더 섬뜩한 건 크렘린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고위 경제 관료들조차 공식 회의 석상에서 경고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살인적인 고금리와 전시 경제 체제로는 더 이상 나라를 굴릴 수 없다. 푸틴의 측근들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언제나 언론을 통제할 수 있고 정보를 틀어막을 수 있죠. 하지만 절대 통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전사한 아들을 묻고 돌아온 어머니의 슬픔, 양파 하나에 덜덜 떨리는 주부의 손, 월급날 텅 비어버린 시골 청년의 통장. 이런 실생활의 고통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한순간 거대한 사회적 불만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그렇게 무너졌고 역사는 반복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전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숫자부터 보시죠. 서방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4년차에 접어들면서 러시아군의 전체 사상자가 무려 1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20만 명이요. 웬만한 중견 도시 인구 전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있을까요? 답은 러시아 군부의 머릿속이 아직도 80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나치 독일을 무너뜨린 공식 기억나시죠? 압도적인 탱크 물량과 대규모 병력 밀어붙이기, 스탈린그라드의 전설이었습니다. 러시아 군부는 그 영광의 공식을 21세기 전장에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었죠. 그런데 현대전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드론 한 대가 수십억 원짜리 최신의 전차를 꼬챙이에 꿰듯 파괴해버리거든요. 비대칭 전력의 시대인 거죠. 값비싼 주력 전차들이 속수무책으로 터져나가자 결국 러시아가 꺼내든 건 보병 인해 전술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전사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데스노믹스, 죽음의 경제학이라는 뜻이죠. 지방 소도시에서는 전사자 보상금이 가장 큰 현금 유입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천문학적인 사망 보상금으로 동네 경제가 연명하는 기형적인 구조. 아들이 죽어야 집안에 돈이 들어오는 마을이 생겨난 겁니다. 첨단 무기와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전에서 구시대적 소모전을 고집하는 대가가 이렇게 잔혹합니다. 잃어버린 120만 명, 그리고 태어나지 않을 그들의 자녀들. 러시아는 자국의 미래 인구 구조와 국가 잠재력을 실시간으로 태워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 결국 세 가지 치명적인 오판 때문이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쯤은 버틸 수 있다. 물량 공세면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중국이 끝까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거다. 이 세 가지가 전부 깨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 번째, 중국에 대한 믿음이요. 중국이 러시아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적당히 약해진 상태로 미국과 계속 대립해주는 것, 그러면서 에너지를 헐값에 공급해주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북한은 또 어떤가요? 포탄과 병력을 러시아에 보내주고 있죠. 겉보기엔 일방적 지원처럼 보이지만 북한이 그 대가로 챙기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위성 기술, 대전차 전술, 드론 운용 노하우, 현대전의 실전 경험과 핵심 기술을 고스란히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중러 연대라는 게 뭐냐면요. 공동의 이념도 상호 신뢰도 없습니다. 오직 각자의 지정학적 이익과 공통의 적,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철저한 이해타산적 결합일 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가 내부적으로 중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5000년의 숙적, 이렇게 표현한다고 전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 취급을 당해온 기억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맹 안에는 깊은 불신과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중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베이징 입장에서는 매우 껄끄러운 지정학적 위협이거든요. 겉으로는 반미 연합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동상이몽. 이 연대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금이 갈 구조인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주한미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한미군을 단순히 북한의 남침을 막는 부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주한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의 해양 팽창을 억제하는 핵심 전진기지거든요. 더 놀라운 건 북한 수뇌부조차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속국화 야욕을 견제하고 자기 체제를 지키려면 역설적이게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다는 걸 내심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통일 한국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데 냉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기술 강국인 한국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흡수한다면요? 곧바로 강력한 중견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변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에게
국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 강대국들은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통일 한국의 등장을 꺼리고 견제할 겁니다. 한반도가 영원히 분단된 채 약소국으로 완충지대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답이 나옵니다. 강력한 통일 한국이 건설되더라도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 생존과 자율성을 지키려면 원거리 패권국인 미국과의 동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있으면서도 힘이 센 친구, 그런 존재가 있어야 가까이 붙어 있는 거인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거든요. 세계 패권이 요동치고 질서가 통째로 재편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통일의 진정한 전략적 가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감정론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냉혹한 외교 안보 전략, 그게 지금 한국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뒷배라고 했지만 사실 중국도 지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완성하려고 중동 물류의 핵심 거점 한 곳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쿠웨이트의 무바라크 항구. 투자 금액이 한화로 무려 6조 원이었습니다. 페트로 위안화 결제권을 구축하고 중동에서 미국을 밀어내겠다는 원대한 그림이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판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맹방이라 굳게 믿었던 이란이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를 폭격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던 그 중국 항구까지 미사일로 타격해버린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자국 군사 목적, 미군 때리는 데만 집중했을 뿐 거기 중국 6조 원이 깔려 있다는 건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중국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1대1로의 핵심 거점이 동맹국 미사일의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침묵, 그냥 침묵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국내 경제 위기가 너무 심각한 데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까지 염두에 두다 보니 이란을 건드릴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자국 자산이 폭격당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삼킨 거죠.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1대1로에 참여한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중국은 유사시 우방의 자산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구나. 이런 치명적인 오명을 얻어버린 거죠. 원유를 할인받고 페트로 위안화를 구축해 중동 패권을 장악하려던 중국의 원대한 전략. 결국 위기의 순간 서로를 배신하는 이익 동맹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이란도 결국 똑같은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 맺은 동맹은 돈 앞에서 깨진다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통장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은 그냥 외신 뉴스가 아니에요. 국제 유가가 튀고 나프타 같은 원자재 수급이 꼬이고 물류비가 치솟으면 그게 그대로 한국 마트의 밥상 물가로 넘어옵니다. 이스탄불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면 서울 주부의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럼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각국이 국방비를 미친 듯이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웃는 게 K방산 기업들이죠. 검증된 무기를 빠르게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반도체, 조선 산업도 구조적 수혜를 보고 있고요. 반면 개인 자산 방어 측면에서는 전략이 또 다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수입 물가는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 구매력을 지키려면 달러 자산 비중을 전략적으로 늘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전략 하나, 중동 분쟁이 휴전이나 종전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신호가 뜨면요. 그 즉시 에너지 관련 주식에서 인프라, 재건 관련 주식으로 자본을 옮겨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 자본의 흐름이 180도 뒤집히거든요. 이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의 플레이 방식입니다. 국제 정세의 큰 흐름과 자본의 이동을 정확히 잇는 투자자는 조용히 불을 쌓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은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아 자산이 소리 없이 녹아내립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국제정치, 강대국들의 이합집산, 이게 결국 환율, 유가, 세금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형태로 여러분 통장 잔고와 삶의 질을 결정짓고 있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셔야 할 때입니다. 21세기의 전쟁은 더 이상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적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한 걸 넘어 항만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를 마비시켜
국가 기능 자체를 멈추는 고도의 경제전으로 진화했죠. 이념도 신뢰도 없이 오직 돈과 단기 이익으로 맺어진 얄팍한 동맹은 위기가 닥치는 순간 언제든 박살납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이란도 그 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국이 충돌하며 공급망과 안보 질서가 백지에서 다시 그려지는 이 역사적 전환기,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킵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자본의 이동 경로를 먼저 읽어내는 냉철한 통찰, 지금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